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 하나는 제 뱃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제 뱃속에 처음 가졌을 때 과연 내가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싶었지요. 입덧도 어찌나 심했는지 다들 입덧 다 끝나서 맛있는 거 먹을 시기에도 저는 변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도 입덧이 심하니 나중에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 태어나려고 이 고생을 시키나 싶었지요. 그렇게 딱 10달 조금 모자란 시점에 어렵사리 낳은 아이를 보는데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도 신기했고 보면 볼수록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았지요. 허나 이를 지켜보던 남편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신혼 초에도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며 가부장적인 면모가 있는 건 알았다지만 또 이런 사람이 속마음은 따뜻하고 진국이라길래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일 뿐이었어요. 애 우는 것 좀 어떻게 해봐. 내가 매일 뼈 빠지게 출퇴근하면서 일하며 돈 버는데 집에라도 와서 좀 편안하게 쉬자. 순한 애들도 많다던데 얘는 왜 이리 빽빽 울어대는 거야? 내가 오면 보란 듯 더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나 어렸을 때도 순했고 장모님께 물어보니 당신도 순했다던데 어디 병원에서 애 바뀐 거 아니야? 좀 안아줘서 달래주면 될 것을. 말 못하는 애가 우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아빠가 돼서 꼭 자식한테 못되게 말해야 돼? 다른 애랑 벌써부터 비교나고 말이야. 나 혼자 애 낳은 것도 아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는 왜 낳은 건데? 당신이 낳았지 내가 낳았어?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애한테만 온통 정신이 가 있는 마누라 나도 질린다 질려. 나 지금 나갈 테니까 그토록 네가 애지중지하는 애랑 꼭 붙어서 있어라. 가뜩이나 표현했던 양반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꾸만 나쁘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곤 했네요. 그런 남편과 점점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곤 했는데 이쯤 되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었고 남편이 혹여나 다른데 거처가 있나 싶을 수도 있단 마음에 이 결혼은 언젠가 끝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 아이와 저를 버릴 것을 알았기에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게 되었네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푼돈이 남아 비상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액이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시간이 지나니 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밖으로 도는 남편을 변화시킬 생각 말고 맘 편하게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자 싶었고 그렇게 아이만 보며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아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찬아, 엄마 해봐. 엄마? 우리 아이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입을 꾹 다물고 엄마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근육 소근육도 뭔가 이상이 있는지 발이 꺾이며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고 넘어지기도 부지기수였어요. 못 모르고 또래에 비해 발달이 조금 늦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늦은 게 아니라 아예 달랐지요. 다급한 마음에 아이의 이상을 감지하고 병원을 데려가려 해도 남편에게 말을 해도 여윳돈을 주질 않았고 저는 그간 이혼 준비를 위해 모았던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병원에 갔지만 꼭 아이에게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몰랐던 사이 문제는 심각해져 있었지요.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뇌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해보니 아무래도 뇌성마비 같습니다. 속히 치료에 들어가서 재활치료까지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사가 없어 보이는 행색을 한 저를 보며 참한 말끝을 다 못 잇고 마는데 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럴 수는 없다며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와중에도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분명히 아이를 더 미워할 것 같았고 우리 모자는 그대로 버림받을 것만 같았어요. 허나 치료비 때문에라도 남편이 알아야 했기에 몇 번이나 말을 하려 했지만 쉽사리 얘기가 떨어지지 않더이다.
그러던 때에 그 주말에 남편이 나가질 않고 웬일로 집에서 밥을 먹겠다고 하기에 급히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원래 아이를 업고 밥상을 차리는 편인데 이날따라 애가 너무 곤히 자서 눕혀두고 밥상을 차렸는데 갑자기 제 손이 미끄러져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동시에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와봐 당장. 애가 왜 이래? 애가 왜 이렇게 뻣뻣해? 지금 몸이 다 경직되어 있잖아. 당신 뭐야? 바른 대로 말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저는 겁에 질린 얼굴을 겨우 숨긴 채 남편에게 저도 모르게 울먹이며 눈치를 보고 입을 뗐네요. 병원에 갔는데 뇌에 조금 문제가 생겼대. 당장 치료받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다고 하더라. 잘 보살펴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우리가 정찬이를 포기하면 안 돼. 당신한테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부담을 느낄까봐 입이 차마 떨어지질 않더라고. 미안해 여보. 놀란 남편에게 계속 다독이며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도 애비랍시고 다행히 정찬이를 입원은 시켰어요. 정확하게 의사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지 목숨같이 여기는 회사 일을 뒤로 젖히고 정찬이에 관해 의사의 말을 들었는데 제 말과는 달리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안 남편은 모든 원망을 제게 돌렸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후 남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고 아예 집을 오지 않으며 약속한 치료비는 없이 생활비만 붙여주다가 원무과에서 독촉이 오자 결국 제게 아이를 감당 못하겠다며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지만 처음부터 정이 가질 않는 녀석이었어. 내게 부담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야. 그렇다고 당신하고도 그닥 살면서 애정도 없었고 맘도 가질 않았고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있나 싶다. 그만 이혼하자.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가도록 하고 위자료는 좀 챙겨줄 테니 우리 사이 이만 끝내자. 너무나 이기적이게도 남편은 이 벅찬 상황에서 혼자 나 몰라라 하며 자식을 내게 맡긴 후 빠져나가려 했고 저 역시 그런 자격 없는 남편이자 아비인 그 남자를 그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순순히 이혼해줬다며 집을 내어주고 아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쥐어줘서 그걸로 아이의 당분간 치료비와 살 집은 어떻게 마련했지만 여전히 형편은 어려웠고 뭐든 해먹고 살아야 했어요. 허나 아이는 이번 치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나빠졌고 저는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는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 강제 퇴원을 당하게 되었네요.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는 냉혹한 세상에서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결국 살 집을 팔아 전세로 옮겨가 장사할 미천을 마련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포장마차였고 아이를 데리고 해야 했기에 분식을 택했지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과 저 둘이서 의지해가며 이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포장마차 장사를 하며 먹고 살았고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는 손님마다 저를 유심히 보던 남자 손님들도 계셨고 오지랖 넓은 여자 손님들도 계셨는데 그럴 때마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애 데리고 혼자 장사하는 것 같은데 나도 홀로 산 지 꽤 됐어. 서로 홀로 사는 사람들끼리 외로운 처지에 가끔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친구처럼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소? 내가 이래봬도 요 앞에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좀 되는 형편이라 능력 있으니 언제 한번 만납시다. 아유, 그 홀로 긴 시간을 어떻게 혼자 살아. 이렇게 창창한 젊음이 아깝네 그려. 인상도 좋고 인성도 좋은 것 같아. 남자 그늘 밑에서 행복하게 살면 좀 좋아. 나 아는 사람 중에 얼마 전 부인과 사별한 괜찮은 양반 하나 있는데 애가 4명인 것 빼고는 단점 하나 없는 양반이야. 떡볶이 양반 소개시켜주면 딱 좋을 법한데. 괜찮습니다. 어떻게 어미가 새끼를 버리고 다른데 눈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멀쩡한 아이도 아니고 아픈 아이를 두고 그런 짐승도 안 할지 저는 못합니다. 다들 자식 키워보셨으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실 거 아닙니까? 절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아들과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니 더 이상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라고 단호한 어조로 흔들림 없이 잘라 말하니 그 뒤부터는 다들 입 밖에 내질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젊었기에 아들을 키우면서 사실 주변에서 아들을 등지고 새 인생 시작하라는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아픈 아이를 저버리는 모성애를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꾸역꾸역 힘들더라도 우리 아들과 함께 재미지게 한평생 살려 노력했고 아들의 신체상 학교도 갈 수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목숨에만 지장 없게 하루하루 병원 통원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우리 아이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아들이 크면서부터 홀로 집에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장사하는데 덜 힘이 들었기에 저는 안간힘을 쓰며 버텼고 어느 정도 단골 손님들도 늘고 하니 많은 돈은 못 벌어도 어느 정도 생활비는 벌어서 어떻게든 먹고는 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우리 포장마차에 방문하는 일이 생기면서 저는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들어서며 이리저리 뭐가 있는지 메뉴를 쭉 훑어보고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뱉었습니다. 저기 혹시 오뎅이랑 떡볶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뎅은 꼬지당 500원이고요. 떡볶이는 1인분에 2,500원입니다. 없이 보이는 초라한 행색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 오뎅 하나를 입에 넣더라고요. 입술이 바싹바싹 마른 게 허기져 보였고 그 청년을 보고 있는데 딱 우리 아들 또래 같은데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오뎅 국물을 한없이 국자로 떠먹는데 안쓰러웠어요. 우리 아들 또래라 더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었고 내 자식이 만약 변변찮은 대접을 받으며 저렇게 떠돌면 어쩌나 싶어 아무래도 돈이 없어서 더 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 저는 그 청년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잘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 어차피 곧 집에 가려고 했거든. 근데 이게 다 안 팔려서 아까워서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왔네. 오뎅도 맛있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쪽 지나갈 때 있음 이 시간에 꼭 들려. 오늘처럼 내가 줄 테니까 밥 굶고 다니지 말고. 저는 청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줬는데 그 청년은 처음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몇 번이나 얼떨떨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천천히 떡볶이와 순대를 입에 먹으면서 어찌나 서럽게 소리 없이 눈물만을 떨어뜨리며 꾹 참고 흐느끼기만 하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 배는 고팠는지 그 많은 것을 다 먹었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꾸벅한 후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간만에 기분이 참 보람되고 좋았어요. 남을 돕는 기쁨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꼭 그 시간대만 되면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도 쉽게 찾아오지 않을 법했는데 찾아와 주니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일부러 더 넉넉하게 음식을 해두고 기다리기도 했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얼굴을 보다 보니 청년과 친해졌고 하루는 청년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다며 카페에서 산 비싼 커피를 제게 한 잔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 헌혈을 하고 받은 상품권으로 사왔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이걸 어떻게 먹나 싶어서 망설였지요. 그러나 청년은 저를 위해 사온 거라며 여러 차례 웃으며 제게 주었고 말끝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는지 속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거든요. 저희는 부모님의 형제들까지 총 9식구예요. 전 둘째지만 형이 집을 나가서 제가 장남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저한테 온 가족이 기대어 살다 보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자퇴 후 내내 막노동하며 가족들 먹여 살렸고 부모님 빚까지 제가 모두 감당해야만 했거든요. 집 나간 형을 무책임하다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저 역시 제 인생이 한탄스럽고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모두 내려놓고 형처럼 집을 나가서 도망쳤어요. 돈 한 푼 없이 올라와서 길가에서 노숙도 하고 운이 좋으면 공중화장실 변기칸에 앉아서 잤는데 그래도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에서라도 살고 있어서 많이 발전한 거예요. 라고 청년은 한숨과 함께 애써 웃으며 말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네요. 그러던 중 막노동 현장에서 청년을 좋게 본 소장이 컨테이너 하나를 내어주며 재워줄 수 있게 도와줬고 아껴서 먹은 덕에 빚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돈을 쪼개어 현재는 낮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특했어요.
이러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쫄쫄 굶고 다녔구나 싶었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청년이 이어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주머니께 매일 저녁을 신세지고 있는데 염치가 있으면 그만 와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자꾸만 찾아오게 되네요. 당장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제가 꼭 성공해서 아주머니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장사해 주셔야 해요. 아셨죠? 정말로 감사해요, 아주머니. 덕분에 세상 사는 게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이 말 한마디로 저는 청년의 진심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오던 청년과 저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 사는 희노애락을 공감했고 언젠가부터인가 청년의 방문은 제게 큰 위로가 되며 험하고 힘든 세상살이에 의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청년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2주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웬일인지 머리가 까까머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 군대 가요, 아주머니.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서도 휴가 때 나와 찾아뵙고 아주머니께 가끔 편지할게요. 너무 힘든 와중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고 생각났던 건 가족이 아니라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반드시 은혜 갚을 테니까 저 전역해서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라며 씩씩하게 제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도 모르게 제 아들을 군대 보내는 느낌이 들어 그런 청년의 손을 꼭 잡아주었네요. 저는 이때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몸과 마음은 힘들지언정 따뜻한 곳에서 먹고 잘 수 있으니 안전하게 다녀오길 진심으로 바래주었네요. 청년은 제 마음이 느껴졌던지 덩달아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걱정을 해주며 그렇게 청년은 갔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었어요. 몸이 불편해서 다리를 심하게 저는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와중에 빈말이라도 대견하게 뭐라도 해보겠다며 나섰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차가웠지요.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하고 사이버 대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공부에 따서 전공 살려 일을 하겠다고 나선 아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기업의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아들의 취업은 쉽지 않았고 여러 번 실패 속에 아들은 굉장히 크게 상실감을 느끼게 되기만 했네요. 몸만 불편하지 누구보다 영리하고 똑똑한 제 아들이었고 기회조차 없는 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다독여주며 오히려 괜찮다며 웃더라고요. 괜찮아요, 엄마. 내게 당장 기회가 없을 뿐이지 언젠가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절 알아주는 것도 생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주고 기뻐하면 그걸로 됐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포장마차로 나오라고 했어요. 원래는 굳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굳이 나오라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아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일단 뭐든 시켜야겠더라고요. 큰일은 아니어도 아들은 제 일을 곁에서 도우며 살았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가끔 저희 아들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들의 누구보다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기특하고 대견스럽다며 더 많이 음식을 주문해 가기도 했네요. 아들의 노력 덕택인지 저희 집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도 더는 돈 때문에 쪼들리고 숨막히는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지요. 이렇게 지내면서 간혹 군복을 입은 청년들을 보면 그때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건지 큰일은 없는 건지 그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이름이라도 한번 물어볼 것을 아쉽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배고픈 젊은이들이 있다면 저는 더 먹으라고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어차피 그거 조금 덜 판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깐요. 이렇게 긴 세월을 포장마차 운영을 하며 살다 보니 욕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분식집을 상가에 하나 차리고 싶더라고요. 포장마차가 아무래도 계절을 많이 타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일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가장 큰 문제는 강화된 단속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 번의 선거 끝에 책임자가 바뀌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단속이 심해져서 이 일도 오래 할 수 없겠다는 것을 느꼈지요. 제 옆쪽에서 포장마차를 오래 하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앞 상가에 들어가셨거든요.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제 양옆으로 포장마차가 질비해 있었는데 어느덧 저 홀로 남았고 단속 때문에 나오자마자 급히 문 닫고 숨어있다 다시 오픈하고 이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포장마차 하시던 사장님이 들려서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 이젠 그만 도망 다니고 안전하게 상가로 들어와. 그러다 물건 다 뺏기면 어쩌려고 그래. 여기 작기는 한데 곧 상가 하나 필 거야. 1층이라 분식하기도 좋으니까 알아봐봐. 돈이야 뭐 대출 땡겨서 받아서 내면 끝이야 끝. 나도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알아봐. 보는 내가 딱해 죽겠으니까. 이 말을 듣고 곧장 부동산을 가서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긴 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일단 생계를 위해서라도 큰맘 먹고 저질러 보기로 했어요. 성실하게 연체 없이 살아온 덕에 신용도가 높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저도 드디어 상가에서 분식집을 오픈하게 되었지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테이블도 있고 이제는 다리가 아프면 편히 앉아서 쉬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지요. 분식집으로 들어오면서 메뉴도 더 다양하게 만들었고 꽤 매출이 좋았습니다. 포장마차로 먹고 산 세월이 약 20년 세월인데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스스로가 만들어낸 성과 같아 굉장히 뿌듯했지요. 포장마차는 공간이 협소해서 아들이 일을 도와줄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만 확실히 공간이 넓어지니 아들과 함께 일하기도 좋았습니다. 환경이 좋다 보니까 간간히 제 포장마차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갔던 군대 간 청년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녁한 지 되었을 텐데도 말했던 편지 한 통이 안 왔고 휴가 때도 보이질 않아 어디선가 잘 지내는 줄 알면서도 내심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아들처럼 여기며 기다렸었나 봐요. 가난해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텐데 빚은 다 갚았나? 요새는 저녁 굶고 다니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고 정찬이가 제 걱정을 눈치챘던지 궁금해하길래 제가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니 그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엄마 말 들어보면 그 청년이 바른 것 같은데 분명 안 찾아오는 데는 그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믿어준 사람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누구보다 잘 살 수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도 엄마가 아들처럼 여겼다는 그 사람이 궁금하네요. 라며 의젓하게 저를 위로했고 저는 아들을 다독여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 맞다나 제가 마냥 남 걱정할 때는 아니었나 봅니다. 한창 바짝 장사가 잘 되긴 했는데 이상했던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게에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변한 것도 아닌데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할 때보다 매출이 더 떨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숨만 쉬어도 다 돈이 새어나가기에 이렇게 못 벌면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